여러분 안녕하세요. 나홀로 경매의 윤재입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입찰 들어간 게 한 5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경상권으로 출장을 4번을 갔다 왔는데 1월 31일, 2월 1일, 그리고 2월 2일 이렇게 3일 동안 연달아 3건을 입찰을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건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갔을 때 허탕친 이야기 그거랑,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요 물건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창원에 있는 아파트 들어갔고요. 세 번째가 김해 아파트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그 김천지원 그 변경 공고 뜬 거 확인 안 하고 들어가는 바람에 낭패를 봤잖아요. 뭐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바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사주에 물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TMI 바다를 되게 좋아해서 어차피 창원 쪽으로 넘어갈 거면은 안 가본 데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마산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무슨 하포수변공원이었나요? 네, 저 앞에 무슨 조선소인가 뭔가 이렇게 큰 컨테이너 박스들이 보이고 거기를 놀러 갔다 왔었어요. 네. 아무튼 그 다음날 여기 창원 물건 입찰하러 갔습니다. 이 물건지는 창원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대방대동 아파트. 입찰을 갔을 때 느낀 건 뭐냐면, 이거는 낙찰받으면 진짜 대박이다. 어떤 점에서 대박이냐면 인테리어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아직 인테리어를 전혀 해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실 거고, 해보신 경험이 있어도 조금 한 반년 전, 1년 전에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시장 상황이 아예 다릅니다. 불과 한 6개월 만에 1년이 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 원자재 값이 한 40% 정도 올랐고요. 인건비도 올랐기 때문에 한 500만 원 선에서 가장 기본적인 걸 할 수 있었다면 지금 그 비용이 거의 적게 부르면 800, 900, 1000 그냥 이렇게 올라갑니다. 진짜 체감상 한 2배 뛰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경매하는 사람들은 입찰가를 산정을 할 때 필요 비용을 이제 투입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인테리어를 꼭 반드시 넣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테리어 비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낮게 잡아도 이게 지금 전용이 15평인데 15평짜리 하려고 해도 최소한 700 정도는 잡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샷시 제외하고. 근데 이 물건지를 갔을 때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바깥쪽 샷시도 다 되어 있었고, 복도식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 창문이 보이잖아요. 창문 샷시까지도 다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인테리어를 할 때 샷시를 안 하면 안 했지, 내부를 하고 샷시를 안 하거나 내부를 안 했는데 샷시를 하는 집은 없어요. 샷시를 했다는 거는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했다는 뜻으로 봐도 아마 무방할 겁니다. 근데 이 집은 이게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돈 굳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기타 비용을 많은 거를 인테리어 비용에서 좀 많이 빼고, 해봤자 이제 여기 미납관리비가 좀 있거든요. 220만 원 정도.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 지금 그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강땡땡 씨를 명도하는 그 과정에 들어갈 협의 비용조라든지 이런 거를 다른 물건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썼습니다. 인테리어에서 돈이 굳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게 최소 얼마 정도는 써야 이게 낙찰이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하다 보면은.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어쨌든 대출 가액이 한 1억을 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경락잔금 대출이랑 MCI, 방 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다시 얘기를 나눠보기로 할 건데, 어쨌든 제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출 심사가 조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입찰 들어가기 전에. 특히 얘는 1억 이상을 내가 대출이 나올까? 일반 대출이랑 여러분 경락잔금 대출이랑 약간 다릅니다.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촬영 알레르기가 있어서 가만히 괜찮다가 녹화만 하면은 코가 막혀요.
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경락잔금 대출이 기준이 그래도 일반 대출보다 조금 완화된 편이긴 합니다. 뭐 금리도 조금 더 괜찮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뭐 DSR을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1억 가까이 대출을 받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조금 더 올렸어도 수익이 난다는 건 알았지만 뭐 얼마 이상 올렸을 수 없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1억 2천만 원이었고 1억 2천 가까이 저는 입찰을 했습니다. 떨어졌죠. 4등인가 5등으로 떨어졌는데 이거를 그 1억 2천에 만약에 낙찰된다고 하면 제가 준비해야 될 금액은 약 3,200만 원 정도였고 묶이는 돈이 전세로 세를 주고도 제 묶이는 돈이 한 1,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매도를 했을 때 양도세를 제외하고 남는 돈이 3,500만 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제 돈 1,400만 원이 묶였는데 2년 뒤에 3,500이 남는다? 그럼 되게 괜찮은 거죠. 근데 지금 그 최고가 매수 금액인 1억 3,500만 원에 만약에 제가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이 금액에 받았다면 과연 수익이 날지 그거를 역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 금액에 제가 입찰을 해서 낙찰 받으면 준비금은 3,500만 원이 필요했고 별 차이 안 나죠. 300만 원 차이. 근데 묶이는 돈이 여러분 2배 차이 납니다.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어차피 은행 대출,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준비금 자체는 내가 나한테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준비금은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상으로는. 그런데 여기 이게 뭐가 차이가 나냐면요. 다른 거 다 똑같고 변수는 이 입찰가가 1,500만 원이 올라갔을 뿐인데 준비금은 3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묶이는 돈이 무려 3천이 됩니다. 제가 1억 2천에 낙찰 받으면 묶이는 돈은 1,4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1억 3,500만 원에 받으면은 묶이는 돈은 3천만 원. 그리고 최종으로 저한테 남는 돈이 2천만 원입니다. 제가 응찰했던 그 가격에 비해서 남는 금액이 1,500만 원이 무려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거 뭐 1,400만 원 묶이고 3,500만 원 버는 정도면 괜찮은데 만약에 묶이는 돈이 3천인데 최종으로 2천이 남는다? 별로 메리트가 없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제가 그래서 입찰을 들어갈 때 이거를 1억 2천만 원에 해서 그냥 금매로 팔아버리자. 왜냐면 저는 지금 종잣돈이 뭐 크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돈을 계속 돌려야 되는 게 저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금매로 부동산 여러 군데 확인을 한 결과 한 1억 4천만 원 정도에 내놓으면은 바로 한두 달 안에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곳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받고 나서 75% 양도세를 때려도 최종 수익이 뗄 거 다 떼도 한 37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해서 350, 400 남으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출 원리자가 한 50만 원 정도 되니까 두 달 뒤에 나간다고 해도 100만 원 까고도 한 270, 250에서 300 사이 남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서 저는 1억 2천만 원에 들어갔던 건데 폐차했어요. 이런 건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투자하는 사람마다 동일한 물건을 들어가더라도 그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출구 전략이겠죠, 결국.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떤 출구 전략을 가지고 들어갈 거냐, 그거에 따라서 산정하는 입찰가도 다 달라질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지 않으면 낙찰받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해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물건은 이렇게 됐고 2월 2일 날 다른 그 물건을 들어갔는데 과연 그 물건의 결과는, 그 입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거든요. 벌써 10분이 넘어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지금 기획해 놓은 게 여러 개가 있고 해요. 그래서 차근차근 올릴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은 아는 선 내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